주시면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생태예술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행 방식과 그다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저장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제를 해주시는 두 분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듣고요. 그 이후에 토론자분들과 함께 자율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김인철 동서양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 에쿼트페어 예술감독으로 허명수 대표님이 지금 자리를 못하셔서 예술감독으로 구현모 감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순천 문화도시센터 김병희 센터장 직무대행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실 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 모영선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발제를 맡아주실 미술평론가 김성호 평론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바로 넘어가서 모영선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고 이어서 김성호 평론가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홍성에서 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홍성군 문화특화 사업단 단장을 맡으면서 지금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이번에 선정돼서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생태문화와 문화예술 활동의 융합, 그러면서의 그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삶의 관점의 부분에서 생태예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페이지를 바꿨는데요. 제가 문화교육자로 살면서 때가 또 도자전공을 했고요. 또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 활동들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역사회에서의 어떻게 우리 예술과 교육과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맺음, 사회적 복지적 측면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2004년도에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교육 바우처라는 해서 이 교육 나눔을 사업을 시작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20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과 지역 주민,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을에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야 제가 뒤에서 오늘 발제의 이야기들을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저희 생태학교 나무가 맨 처음 출발할 때 당시에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생태라는 부분에서 우리 생태학교 나무의 철학이 무엇이? 라고 했을 때 가이아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그리고 이 생명체로서 자기가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의 지구를 바라보는 것들은 무생물이었고 존재하지 아니했던 부분들을 이 땅의 여신 가이아 이론으로부터 제임스 러브룩의 가이아 이론을 가져오면서 그런 다음에 제가 많은 활동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들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살았으며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정갈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라든가 별 그렇게 큰 병치레들이 없었던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절과 지금과 무엇이 차이지라는 출발해서 바이오필리아 가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윌슨의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인간은 지구에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이 자연으로부터 해석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연 속에 가면 평안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태학계에서 가져오면서 이후에는 에코세라피, 이 자연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을 바라보는 눈들이 저희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하나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존재로서 관계 맺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들과 먼저 이 교육 활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 자연 속에서 획일화된 미술 교육이 아니라 획일화된 생태 교육이 아닌 자연 속에서의 아이들과 직접 성장해 나가는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의 만남과 탐구를 통해서 스스로가 발전적인 놀이들을 만들어냈고 창작과 표현들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 부분들을 이 리처드 무머, 우리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의 글을 인용하자면 이 자연 속에서 지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지구조가 이 자연 속에서 형성되더라. 자연의 재료들 그리고 창의적인 공작 활동들이 상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연이더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형화되어져 있는 미술 도구가 아닌, 정형화되어 틀에 잡혀져 있는 것들이 아닌 자연에서의 탐구 생활만큼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계속 지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 대상으로만 관계한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들은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그리고 부부와 함께하는, 어른이 함께하는, 노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의 이 문화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이 문화예술을 접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의 오산이었던 거였었습니다. 문화예술은 마을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농촌 경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김정숙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이 생겨난 것들은 그저 그냥 생겨난 것들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의논하고 수고한 노고와 지혜가 땅에 스며들어서 형성된 문화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 시간과 인간이 어우러져 오랜 기간 형성된 인문경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의 경관은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의 문의 속에서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문의들, 그 안에서의 농악활동들, 품앗이 활동들, 다양한 놀이문화, 그리고 그 공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술적 활동, 그게 예술로 구분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예술가이기 이전에 저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표현 양식들이 예술로서의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어떤 문화들이냐, 공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모임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속에서 표출되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는 또 다시금
축제라든가 다양한 문화활동도 연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가지고 들어갔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멀리 했었던 부분 그리고 낯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계했을 때 그것들이 더 극대화되고 더 표출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마을과 마을을 엮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문화마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했고 지금 이제 문화 도시 사업까지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할 때 당시에 그 전에부터 저는 반상회를 찾아다녔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고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 주민들의 활동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서 저는 사회적 통합,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관계를 완전히 참여한 다음에 그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람들 그 안정된 사회 네트워크가 저희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서의 매개가 저는 문화예술이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거기에서의 거버넌스적인 부분들과 관계적인 부분들 거기에서의 도구로서의 문화예술 그 문화예술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흥로 마을분들은 지금도 이 활동들을 통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 문화마을 사업은 굉장히 적은 사업비거든요. 1년에 2억이라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2017년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인 지금까지도 마을축제와 그리고 레지던시가 들어오면 마을 주민분들이 레지던시 작가들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의 표현들이 매년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 빈 공간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반상회 뭐 마을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공유되고 향유되고 있고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2020년부터네요. 2020년부터 지금 축제와 함께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마을 축제를 15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축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조건들이 있죠. 첫째, 마을 주민이 공동의 목표로서 정해야 된다. 이 장이 하나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은 삶이고 삶은 곧 예술이다라는 킷세링의 이야기들처럼 이 마을은요 지금 벌써 5년째 매일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매일 할머니 작가가 나오시고요. 개인전을 여시고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셔가지고요. 본인들의 티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적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들만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이분들의 창작 활동들은 본인의 생각들, 그것들을 이야기를 담는 스토리텔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전시 기획을 하는 것뿐이지 이분들의 표현들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다른 마을들은 창작극을 만들고 있고요. 뮤지컬을 만들고 있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욕구, 그 마을만의 특성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올해 저희는 15개 마을의 마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의 고민들을 저도 펜으로 계속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홍성 생태학교의 출발은 생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생태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맨 가운데에 있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생태적 철학을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한 가정과
마을 사회가 확장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의 생태라 함은 나의 삶의 켜고 삶의 나이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나이테 속에서 이 관계들, 자연의 관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 나로부터 출발하였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들을 고민하면서의 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태라 하면 자연 환경이라는 이야기의 테두리 속에 많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가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그리고 마을의 삶은 삶의 경계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의 넘나듦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마을에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우리가 점이대라고 합니다. 이 점이대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점이대의 경계를 농촌에서는 상여집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자연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들, 그러지만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들, 그 관계 맺음들이 저는 생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변하지 않는 퍼센테이지 100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이아 이론과 바이아 필리오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확장성들, 그 확장성들 속에서의 관계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술가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가라고 표현을 할까? 생태예술이라고 하는데 생태활동 부분, 그러니까 표현적인 부분이냐 활동적인 부분이냐 이러한 경계들은 제가 예술적 경계는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생태는 이 다양한 활동가 속에서 이 그 활동가가 개인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의 문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의 근본적인 철학을 요즘은 생태 환경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 맺음이 삶이고 그 관계 맺음의 표현들이 생태 예술가들의 표현의 영역이 아닐까 감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 품앗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 이 운영 모델 교육과 축제, 그러면서 맨 가운데 있는 마을 기획자,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고 문화 기획자가 연결이 돼서 마을 주민이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들, 그러한 문화적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 마을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홍성형 품앗이 모델에서의 연계, 관계는 그 마을과 마을이 연계되는 경계를 넘어서 이 홍성을 넘어선 이 다양한 문화들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의 공유공간 문화토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생태적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공간들을 현재 1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3개로 늘려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문화 생산자, 시민 누구나, 그리고 문화 소비자, 시민 누구나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점 중심에서 저희는 소비자 중심의 마을 중심의 문화예술을 접목을 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수경 작가의 작품을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문수경 작가님은 나 속에 너가 있다라고 너에 대한 작품들을 하셨고요. 이 몸이라는 이 글이 땅에 씨앗이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싹이 트게 되면 봄이 바뀌고 그 봄이 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글로 써는 우리 작가님의 올해 전시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이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에서의 이 마을 주민들
하나의 개체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들이 모여졌을 때 그 지역의 문화, 그 마을의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의 특별한 부분의 영역이 아닌 저는 마을 속에서 조금 이 문화예술 그리고 생태예술들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호 미술평론가님 발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호입니다. 여러분들과 두 번째는 저한테 주어진 강의 제목의 생태문화 관련 예술활동의 발전과 특화상무 정책을 위한 방향성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춰서 관련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태문화 관련 생태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미술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의 개념을 좀 저희가 생각해보는데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산적 정의로 얘기를 하죠.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으로 철학적 개념으로 자연을 분류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본질의 기원으로서의 자연, 신적 입장. 소산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양태로서의 자연이고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나무꽃, 과일 같은 자연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담론이 담고 있는 실제 구체적 사물 너머의 커다란 범주의 생태학적 경로를 담고 있는 자연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타타르키우치라고 하는 근대 미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연과 예술의 관계항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끊임없이 예술을 만드는 데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은 우리가 퓨지스 아까 얘기했듯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르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나오기 이전에 고대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크네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게 이제 기원이 많은데 오늘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테크네가 이제 오늘날 아트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말의 또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과학, 예술에 거슬러가는 근원적인 언어가 테크네인데, 이거는 오늘날 예술을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나누고 또는 과학과 기술로 분별하는 그런 어떤 담론 속에서 이전에 다 통합되고 있는 예술의 유형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자연 속에 무지개하고 무지개를 그린 그림하고는 자연과 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연의 외관을 모방한 미술은 자연인가라고 했을 때 자연이 아니고 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답이죠. 그래서 타타르키비치라고 하는 그 미학자가 아주 근대 미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연의 관계가 조개 등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작업이라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이제 자연의 생태적인 관점이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인간의 기술로 그것을 표피를 재생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술 행위인데,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외향이 아니라 법칙을 모방하는 것도 자연인가라고 질문이 가능한데, 이것도 자연이 아니고 역시 인이이자 인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데모크리투스가 자연의 작용 방식을 모방이라고 얘기했듯이 알베트라는 회화론 이론가이면서 예술가는 예술이란 자연의 외관보다
자연의 법칙을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뿐만 아니라 법칙을 모방하는 것도 예술, 그것이 결국 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이기범 작가의 작품은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실내 공간 안에다가 구현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자연의 그 비 내리는 풍경을 실내 공간에다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예술이 된 건데 자연의 법칙이나 그 방식을 모방한 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순환의 질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대어서 그런 자연의 법칙을 모방하는 예술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는 라만 작가, 인디아 작가의 작품인데요. 저건 이번 2014년에 제가 감독을 했을 때 초대한 작가입니다. 실제 나무가 이렇게 오른쪽에 크게 있잖아요. 나무에 햇빛이 오후 1시에 해 지는 그늘, 그림자의 위치에 저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왼쪽에 보신 바닥에 대나무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대나무 끝 위에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이제 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 이제 저 씨앗이 자라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볼 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오후 1시에 저 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림자가 저 설치된 작품의 이미지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시 이후에는 빗나가게 되겠죠. 그림자들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길어지고 뭐 이와 같은 자연의 순환의 법칙 이런 것들을 모방한 예술도 자연 미술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인공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 외국에는 대지미술, 한국에는 이제 자연미술, 생태미술이 등장했는데요. 1980년대 한국의 자생적인 생태미술 운동이 등장했어요. 그 야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는 바깥 미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부 충남 지역에는 야투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들에 몸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서 당시에 정치 시국에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학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출발시켰는데요.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자연의 생태, 자연의 질서의 법칙을 우리가 딱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리라고 해서 사계절 연구회가 1981년에 출발했는데 이 핵심의 내용은 자연 미술의 개념들의 정수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통섭이라는 확장의 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도표가 오늘날 이루어지고는 저게 시발이 되어서 야투라고 80년대 초반에 대학생 또는 대학생 졸업반들로 구성되어 있던 대학 모임이 거대한 국제적 행사로 탈바꿈하게 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한쪽에는 맨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비엔날레가 모토가 그 자연미술이랑 가운데 정말 사계절 연구였어요. 공부 모임, 학생들의 공부 모임이었는데 그게 점차 커져서 그 지역에서 비엔날레라는 생태 담론을 갖고 있는 자연미술의 한국의 비엔날레 생태 담론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저 하나밖에 없죠. 뭐 다른 유형의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인용이 되고 한쪽으로는 야투아이 프로젝트라고 오늘날 정착화된 생태 예술의 유형이 뭐냐고 이제 저한테 과제를 주셨듯이 그런 것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생태 미술의 담론을 담아내는가라고 하는 걸 실천하는 것이 야투아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라고 그 자생적인 한국에서 생태 미술 운동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다중심 분권화 작업이 된 것이 저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태학의 담론을 이런 미술의 유형과 연결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생태학자 캐롤리 머천트가 그 근본 생태학이라고 하는 큰 담론 안에 세 가지 생태학을 구분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연구해하면 신춘 생태학, 정신 생태학, 사회 생태학의 세 범주로 나눠지는데 물론 그것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머천트가. 근데 이거를 그 자연미술이라고 하는 담론이 1980년대 싹 큰 담론들을 정리해봤어요. 신춘, 정신, 사회 생태가 발전된다 라는 개념인데요. 야투의 자연미술은 기본적으로는 신춘 생태학에 집중해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자연에 들어가서 안위의 삶을 유형하면서 예술적 활동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승현이라는 그 야트의 회원이고요. 그가 비엔날레 운영위원장입니다. 왼쪽에는 소소한 자연적 미술행위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거를 역치하지 아니하고 순응하면서 예술적 활동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1960년대 미국의 마이클 하이저의 대지미술이에요. 더블 네가티브라고 하는 이중 계곡이라는 뜻인데요. 저거는 산을 갖다가 반을 불도저 깎아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산을 캔버스 삼아서 그것을 이제 조각화하는 그림을 그린 게 된 셈인데, 반환경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죠. 왼쪽은 친환경적, 오른쪽은 반환경적. 그럼 생태 미술은 과연 어디에 적합한가라는 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연미술과 대지미술의 영향을 받은 미술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리차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지미술 작가인데 친환경적인 작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자연을 캔버스면서 그 끝까지 그 분말가루를 쭉 뿌리면서 인간의 신체적 자연과 대면하고 인간의 행위를 표현했고요. 앤디 골드워시는 영국 작가인데 이제 고드름을 계속 물을 먹여가지고 자연 속에 달게 하면서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미술이 되고, 해가 뜨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미술. 볼프강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꽃씨들을 다 따가지고 같은 들판에 나가서 그 꽃가루들을 모아가지고 실내 공간에다 부려서 자연을 예술 공간으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생태학 담론하고 연관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야투선언을 보게 되면 모든 현실의 문제에 가지고 이 작업의 대상임을 밝히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술적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관점은 그거예요. 자연의 힘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자연의 정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예술이 자연미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처럼 보시면 마이클 하이저의 작품처럼 계곡을 깎아서 반환경적인 예술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예술이다. 예를 들면 햇볕의 그림자를 들여오는 햇빛의 위치에 따라서 일련의 조각들을 세워서 그 조각들 떨어진 것들을 서로 그림자로 이어주는 작업. 자연이 만들어준 그림을 자신의 인공적인 데다 보태는 그런 작업이 할 수 있겠죠. 연결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맨 끝에 이제 8번 정도, 9번 정도 볼까요? 전원계수의 작품인데요. 저거는 그 그림자, 자연이 만든 그림자를 갖다가 보고 그 위에 이제 나뭇잎을 빻아서 나뭇잎이 만드는 그림, 그러니까 녹색의 나뭇잎이 액집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림, 그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만든 작업입니다. 이것도 그런 작업이고요. 뭐 이를테면 1번 같은 작업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뭄이 되어 있는 자연환경에 나가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쌓아서 벽돌처럼 쌓아서 모아서 자연의 환경 유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든가, 4번의 강희순 선생님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벌거벗으면 들어가가지고 자연과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본다든가, 뭐 이런 자연의 질서와 자연에 순응하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예술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야투와의 자연미술 워크숍은 이와 같은 소소한 그 국내 자설적인 운동이 꼭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투아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플랫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서 자연미술 성향의 작업들을 발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이 작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미술 운동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이념들을 우리가 덧입혀서 가져오는데,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메를르-퐁티 현상학이에요. 메를르-퐁티는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주체와 대상의 문제 또는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인간과 자연과의 상관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인간은 능동적 주체로서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연에게 이와 같은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부여하는 철학적 개념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서로 역전하고 누가 보는지 누가 보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바라봄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각의 주체는 인간의 주체이고, 그것은 그리고 인간의 몸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사물들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은 육체,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메타포에 사실은 과학적 사유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인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동등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그런 소소한 자연미술 운동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판적 관점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미술 비엔날레. 자연을 빌미로 삼은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긍정적 평가는 그래요. 자연미술을 운동처럼 국제화를 시도 중에 하나인데 자연미술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이게 이제 부정적 평가예요. 긍정적 평가가 있고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시면 저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원 속의 나무거든요. 근데 제임스 에드워드 토리스가 제가 기획했을 때 출품 작가인데 입방체 미니멀 아트 입방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인공이죠. 완전 인공 철 그걸 갖다 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자연에 들어가서 인공의 물질 들고 와서 자연 미술의 속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개념은 명쾌한 것 같아요. 자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그게 뭐냐면 자연 또는 나무로 특정화되는 자연은 이퀄 박스 비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비어 있음을 이 작가는 이제 동양적 사회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비어 있음이 기라고 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장자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저기 안에 햇빛도 있을 수도 있고 날아가는 꿀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음이지만 자연은 이와 같은 능산적 자연의 개성 예를 들면 나무처럼 소산적 자연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스피노자의 철학적 같은 개념으로 비어 있음 그리고 어떤 것이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쪽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자연에 들어가서 인공적인 산물이 자연을 훼손하고 하면서 어떻게 자연미술이 되느냐. 자연미술의 공공화, 오염된 공공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반된 평가는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품들이에요. 비엔날에 출품했던 작품들. 예를 들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의 대나무 작업인데 어떤 거대한 건축적 구조물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왼쪽에 가운데 5번 보면 나무 사이에 신문지들 엄청 올려가지고 끼워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자연에 대한 훼손이냐 아니면 자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성찰하게 만드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문지라고 하는 것은 펄프로부터 왔죠. 그 펄프는 나무를 베어서 만든 질료가 펄프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문이라고 하는 뉴스 각 세상의 각종 물질 문명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 소식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 원생산지, 진료의 생산지, 나무잖아요. 나무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신문지들이 퇴색해지고 비를 맞고 썩고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점차 낡고 퇴색해지고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면 저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원래 질서 세계로 되돌린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는 제가 이제 옆으로 자란 나무 그래서 그렇게 적었거든요. 나무가 위로 자라는데 옆으로 자란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 타자와 타자를 갖다가 경쟁의 대상 또는 변리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의미로 옆으로 자란 나무를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철학적 개념부터 가져온 거예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리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그런 것을 실천하고 하는 자연미술 운동이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예요. 이게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원래 중심은 아까 금강 자연미술의 공주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네트워크 신청해서 각 국가에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걸 공지하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아까 그 자연 저기 미술 학습을 할 때 세미나 젊은 학생들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몸으로 나가서 자연을 맞닥뜨리면서 나무 조각이 있으면 잘라가지고 또는 그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사진을 찍고 어떤 구조물도 벗은 몸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기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미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동화되는 모습을 특별한 준비물을 특별히 갖지 아니하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만든 예술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2014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도 있고요. 터키, 네덜란드, 사방 각지에서 진행했던
네트워크형 생태 미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 생태학이라고 하는 담론 아까 그 모영선 선생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듯이 네트워킹, 연결 이런 것이 굉장히 생태학 담론이 중요한 담론이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머천트 생태학자가 근본 생태학이라는 걸 구상하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자연 속의 자연 환경 보존 운동 차원이 아니고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붕괴, 오늘날 인간의 사회에서의 생태학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연구한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본 생태학을 부르는데 이 생태학이 세 범주의 사유가 있어요. 심층 생태학, 정신 생태학, 사회 생태학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맨 밑에 보시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표준 생태 운동에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까 얘기한 캐롤 머천트가 그 중에 그거 반대하는 심층 생태 운동이 있는데 표층은 선진국 사람들이 자기 풍요와 건강을 위해 가지고 생태 오염, 이거 오염되면 안 돼.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아야지. 또는 자원 고갈 이런 거에 맞서 싸우는 개념이 표층 생태 운동이라면 심층 생태 운동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그 부분과 부분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고 그들이 같이 공생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담론을 이해하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 중심주의를 반대하죠. 자연을 대상화시킨 인간들, 자연을 정복한 인간들 이거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권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지만 인간에 의해 말살되어 있던 생물권을 분장시키는 그런 관점이지 인간과 공생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인간에게 대상화되어 있던 자연을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 이성 중심이나 인간을 적대시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노라의 철학자 아름네스가 이런 것들을 주창했는데요. 이거의 작동 방식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반기국주의를 타파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이성주의는 반대하고 있어요. 인간이 본인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 중심주의라는 사유 자체는 절대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심층 생태학 중에서 심층 생태학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신 생태학 그 다음에 심층 생태학 그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본 생태학, 심층 생태학이 그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리좀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리좀은 근경식물, 뿌리 없는 식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줘요. 저건 진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무 얘기하면 아닌 거죠. 그냥 풀떼기 식물이에요. 잔디 같은 거 보시면 옆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출발부터 복수의 체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생 복수성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까 심층 생태학의 담론들하고 들레즈와 갓다리가 메타포로 철학적 메타포로 얘기한 게 리점인데요. 리점에 유고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개가 특별하게 연결된다는 관점으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르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예요.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이질성. 세상에는 호모제네이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헤테로제네이티만 있다. 이질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관념이에요. 그리고 복수성이에요. 잔디라고 하는 것이 잔디 하나, 잔디 둘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틀려요. 자 보시면 오른쪽은 나무의 수목 모델이에요. 이건 들레즈 철학이에요. 수목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나무의 모델. 오른쪽은 리점의 모델이에요. 리점의 모델은 두표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 온 거고 왼쪽 딴 데서 가져온 거예요. 들레즈는 이런 이론만 얘기해서 제가 시각적으로 만든 거죠. 여기에는 족보가 있어요. 계통이 있어요. DNA를 물려줘요.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그 유전자 그대로 물려주는 존재예요. 우월인자, 열성인자를 물려주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리점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상호 호혜 평등을 위치하면서 계통과 족보를 반대하고 서로 친구인 관계예요. 그냥 네트워킹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복수로 존재하는 애들이 복수. 이게 메타포인데 굉장히 생태학에서 중요한 담론이에요. 누가 주를 이루고 종을 이루는 그런 단계의 생태학이 아니라 서로가 네트워킹이고 서로가 형평을 이루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간의 이성을 멸시하고 거기에 굴복되어 있던 자연을 소생시키는 것이 생태학이 아니라 인간도 그냥 그런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네트워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생태학에서 추출해내고 있는 머천트의 이론인데 정신 생태학은 좀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에서 조금 더 나는데 인간을 배제한 건 똑같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걸 욕망이나 본능 이런 걸 배제하고 영적인 마인드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 산속에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생태의 운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 정신 생태학 쪽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밸리에 들어가서 그 자연 생태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머레이 부치 같은 경우는 사회 생태학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생태학은 뭐냐면 자연의 그러니까 인간에게 굴복되어 있던 그 자연을 다시 되살려서 자연육이 환경 위로도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생태 보존 운동이 아니라 정체적으로 생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내에서의 자본주의 횡포, 그 다음에 억압자와 지배자, 피지배가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생태학적 담론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생태학들은 더불어 함께 그 주종이 없는 관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의 상에 있는 존재 자체의 담론의 형평성 이걸 담론하는 게 사회생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시키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사유하고 파악하고 자연의 질서를 노력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나 인간 중심 내부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태학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자연미술 운동 중에서 몇 가지를 쭉 인위적이죠. 제 분석이에요. 사회생태학의 개념으로 오른쪽으로 보고 이전의 것들은 심층생태학, 정신생태학 개념으로 봤어요. 야투아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홈페이지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아까 리존과 같은 메타포를 실천하고 있는 자연미술 운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에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생태적인 뭐랄까요, 아나키즘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심주의라 그냥 막연하게 운동이 있고 약간 히피 같은 자유를 찾아가지고 사회적 질서를 부정하고 하는 개념의 극단주의적 그 자연주의 개념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섭의 생태학이 요청된다. 네트워킹을 서로 잘 묶어내는 서로 아우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지금 발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였던 책이 에드워드 윌슨의 책이었어요. 윌슨이 이제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통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과학적 환원주의적 통합이다라고 비판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학문의 영역들이 대통합이 되어 있다.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하지만 그 결론에 숨어있는 의도는 사실 과학이 이걸 주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긴 해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비판을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핵심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환원주의 통합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미술에서도 있었어요. 1979년에 이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복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져와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의하는 담론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풍경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인 거죠. 조각이 이제 영역 확장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 보니까 조각이면서 조각이 아닌 것인데 조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미술계의 행태를 보니까 크라우스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까 이해가 안 가는데 기호학을 가지고 와서 이 이론을 풀었어요. 예를 들면 맨 밑에 조각이 있잖아요. 저 위에 풍경이 있어요. 풍경하고 조각 같지가 않잖아요. 다른 놈들이에요. 이제적인 거죠. 근데 얘네 둘을 만나게 하니까 이 다른 애들을 갖다 만나게 해서 좀 비스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각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이 만나는 풍경을 풍경이 아니라고 선언하기에는 너는 랜드스케이프, 그죠? 자연인 거죠. 자연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이 아닌 것 중에는 인공적인 조각, 인공적인 뭐 회화도 있겠고, 조각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설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각이라는 개념이 딱 어느 정도 맞는 괴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풍경이라는 지금 보라색 그 딱지를 만나가지고 풍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오른쪽도 마찬가지. 건축이 아니잖아요. 조각은. 그 건축은 실용성을 가진 기능성의 구조적 공간인데 조각은 그게 아니라 쓰임새하고 상관없는 순수의 미학적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갖다가 비건축이라고 해서 조각과 건축이 다른 것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담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제 가느냐? 장소 구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한 자연 환경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 구축적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설명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기와학이 이거예요. 그레마스라고 하는 언어 기와학자의 기와학 모델이 사각기호학이라 사각기호형이라 기호사각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딱지는 제가 붙인 거예요. S1이 하고 S1-2가 이게 모순적 관계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언어들을 해석할 수 있다 본 거예요. 그레마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이론을 이미지를 또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온 게 크라우스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1번이 소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빨간색은 반대항이니까 소년이 되겠죠. 같은 어린 여성이 되니까 소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 소년과 소녀가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누가 중재를 해서 뚜쟁이가 만나게 해줘야 돼.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not S2, not 소녀가 아닌 소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아닌 거를 만나면 소녀가 아니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젊은 남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닌 거에는 그 중첩되는 부분집합이 존재하게 돼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아까 같은 크라우스의 확장, 그러니까 생뚱맞게 다른 것들을 갑자기 만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의 도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낫이라고 하는 부정의 어법이 들어가서 그들을 모순적 관계를 만들어가 모순적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어긋나게 한 것들을 비스꾸름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을 보여주기 저거예요. 조각이 나 랜드스케이프 비풍경과 비촉을 하는데 왼쪽에는 로버트 모리스의 그 미니멀 아트예요. 저거 뭡니까? 제가 금방 끝낼게요. 조각과 건축 같은데 건축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만나고 있는 거죠. 저 오른쪽은 왼쪽은 풍경 같은데 풍경이 아니에요. 넌 랜드스케이프. 오른쪽은 넌 아키텍처예요. 건축과 만큼의 같은 규모의 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60년대 이후의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기하학적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 만나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술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토의 다원주의는 더 심각하게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유형론이 아니에요. 자연과 예술 또는 어떤 개체와 개체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예술과 일상 자체가 식별 불가능한 시대가 60년대에 앤디 워홀의 블루박스부터 이미 선언이 됐다. 왼쪽에는 슈퍼마켓에 있는 블루박스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든 왼쪽에는 나무 종이에다 박스에서 만들었는데 오른쪽은 이제 나무 상자에다 프린트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나는 사물이고 하나는 예술 작품이에요. 이유가 뭘까? 둘 사이 식별 불가능성이 그 생각을 출발시킨 이유예요. 식별 불가능성. 이 오른쪽에 아스단토는 철학자가.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그 블루박스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다원주의 미술이다. 이제는 다원주의 미술밖에 없다. 저 이후로는 앤디 워홀의 블루박스 이후로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표피적이면은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미술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 내러티브 미술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단토는 블루박스 이후로 예술과 일상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양자의 차별성, 예술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야기거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예술 종말, 예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야기가 사라져버렸다. 이게 예술 종말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걸 제가 도표로 만든 건데요. 자, 보시면 맨 저기 역사 종말 이후하고 진보적 내러티브 역사 사이의 줄을 쭉 그은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역사 종말이 들어가겠죠. 종말 이후니까. 근데 그 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960년대에 블루박스, 앤디 워홀의 블루박스 팝아트 계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종쪽으로 들어간 선이 하나 있죠. 진보적 내러티브 역사에 가운데 긋는 거 하나 있잖아요. 바자리 내러티브하고 그린버그 내러티브.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사실. 근데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바자리 내러티브는 바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데 담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는 예술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19세기 말에 사진기가 등장했어요. 담게 그리는 걸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진기라고 하는 매체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담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볼 때 여기에는 새로운 예술, 순수 예술의 유형이 분명히 있다 라는 담론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재현의 역사하고 결별한 시기가 그린버그 내러티브예요.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시기가 이데올로식인데 뭐냐면 항상 새 것들을 찾는 예술의 새로운 형태를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잘 그리냐를 집중했던 걸로 예술을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3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두 번째 박스에는 새로운 것을 찾는 선언적 아방가르드 예술 위한 예술을 찾는 시기가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이게 옛날 보고 비해서는 짧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끝나버리니까. 뭐로? 팝아트로 끝나버려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역사는 없어요. 종말했기 때문에. 거대한 내러티브가 없다는 뜻이에요. 맨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거대한 내러티브가 없으면서 써 있잖아요. 그냥 마이크로 내러티브만 있는 거예요. A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 B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 뭐 인상주의, 추상주의, 표현주의 이런 단어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저 그 사람이 바자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 그린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미술은 이렇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서단토라는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딱 두 사람 얘기로 미술의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술의 자족적인 미학적 개념이 등장해 13세기 초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1964년까지 쭉 설명할 수 있는데 두 사람 이야기로 그 외에 설명할 수 없어요. 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 종말이고 예술 종말에는 아버지가 여러 명이 다원주의 미술 등장했다. A라는 작가, B라는 작가, C라는 작가의 작품만이 중요할 뿐이지 어떤 거대한 미술 운동, 담론들이 사라진 세계가 되었다. 이거는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출발이 아트와 라이프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예술과 예술이 같아진 시대 옛날에는 일상과 달라서 예술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예술과 예술이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술 정말의 다원주의 미술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트는 라이프고 네이처다. 근데 여기 보세요. 생태미술 자연미술이잖아요. 근데 뭘 만들어줬냐면 저기에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쇠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만 만들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놓고 갔어요 그냥. 근데 저기 자연이 비를 맞고 막 하다 보니까 밑에 나무 식물들이 듬성듬성 자라면서 저 구조물을 쌓아버린 거예요. 자라는 건 식물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거는 그냥 철제 구조물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한 달 만에 저렇게 바뀌었어요 작품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진 작품인 거죠. 누가?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그 자리함으로써 된 것이다. 다음에 나온지는 우리에게 복합과 융합이라는 개념, 융복합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는데요. 여기 생태 네트워킹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어요. 융복합이라는 제가 몇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짬짜면 또는 비빔밥, 그 다음에 폭탄주 세 가지 개념인데 어디가 융복합이냐라고 질문이 가능한데 대답은 A, B, C 모두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융복합의 형태가 유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 개별체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서로 만나는 존재하고 개별체로 내 몸을 내주고 그들과 섞였으나 나의 정체성을 끝내 버리지 않는 비빔밥 같은 세계. 폭탄주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그가 동화되는 새로운 체제로서의 폭탄주. 이런 융복합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호모시뷰스 아까 얘기했던 윌슨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국의 최재천 교수라고 있어요.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데요. 그분이 호모시뷰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이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지적 인간이잖아요. 인류세 시대를 통과해서 오늘날 대재난도 있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니까 인류의 몸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거꾸로 막 환경 오염을 시키고 막 환경을 멸종시키고 막 이런 세태에 오다 보니 그런 새로운 인간이 필요한데 그 인간이 뭐냐? 호모사피엔스 극복하는 인간,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 뭐야? 자연과 모든 대상들과 공생하는 인간. 그래서 자연의 공생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호모 심비우스라는 인간의 형을 제안했어요. 차세대에 필요한, 오늘날 필요한 인간의 형은 바로 호모 심비우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태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인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술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왜냐하면 예술의 민주화는 예술이 엘리트 미술이었잖아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관심도 없고 못 배운 사람들 예술에 접근할 기회도 많이 찾았겠지. 근데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예술을 그래서 감상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예술가 따로 있고 우리는 예술에 만드는 거에 들어가서 감상하는데 평등한 향유를 할 거야. 내가 자본이 없어 문화 자본이 없어서 할 거야 라는 뜻이었는데 예술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창작이에요. 아까
우리 발자선생님이 설명하셨지만 할머니가 공부하시지 않은 할머니가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티셔츠 만들어 입고 예술 창작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개념, 이게 이제 예술 민주주의 개념인데요. 원래 이제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개념도 왔는데 이게 생태주의 단단하고 되게 연관되는 게 많아. 특히 예술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주체와 대상이 있고 작가와 감상자가 있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되는 주체, 창작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개만 작품 소개만 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2, 3분 안에 작품을 쭉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통합이 어떤 게 있느냐? 생태 주제 여기 과일, 생태 막 일렁일렁거리는 건데요. 제니퍼 스타인프라는 사람이 미디어 아트를 만든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건데 생태주의적 테마하고 결합한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시크릿 가든이라고 발표해서 근대 자연의 면에서 재료는 뭐예요? 완전 인공, 모터, 기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기 작동하면서 뭔가 숫자가 움직여요. 자연 속에 숨어오는 피노바치 수열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건데 프랙탈 이미지처럼 자연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고유한 속성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수조합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는 건데요. 이 모토가 사람이 접근할 때마다 반응을 센서가 반응하면서 모토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걸 불러일으켜요. 글자는 시크릿 가든, 숨겨있는 정원이 서사의 관객이 등장할 때마다 다가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천변에 자연의 풍경처럼 등장했는데 사실은 그 특수 재료로 만든 광학 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밤을 밝히는 불꽃이 되는 것이죠. 그 인공 불꽃이 아니라 자연의 태양의 흡수해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는 이런 거죠. 자연에 다시 돌려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런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의 빛을 머금고 돌려주는 또는 자연을 투과시켜주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퍼네베라 인디아 작가의 그룹도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를 통해 가지고 뚫고 나온 색빛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과 하는 것. 앞에는 말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생태 주제만 있지 소재는 절대 자연적인 소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뒤는 로우 테크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태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이제 이기봉 선생님인데 저 실제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이제 자른 거죠. 비비 돌아가요. 근데 안개처럼 뿌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공간은 멀쩡한데 앞에 큰 가림막이 하나 있는데 투명 가림막이 있어서 그 안에 안개처럼 안개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안개 장치를 넣어서 계속 저 풍경은 바닷가에 나온 안개가 낀 새벽녘의 풍경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저 뒤편으로는 그 자연이고 이쪽은 그냥 관람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우 테크놀로지 만든 생태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거는 2016년에 제가 순천만 여기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라고 하는 국제전을 제가 감독을 했어요. 그때 출품했던 작가예요. 오태원 작가예요. 여러분 건물 위층에 옥상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공기로 만든 물방울 개념인데 저기 한 3m, 2m 정도 되는 2, 3m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방울 몇 개가 천장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마치 우주수처럼 공기를 담고 부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는 이제 패트리시아 같은 경우는 자연의 바람결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계속 떨어지지 않냐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이기봉 선생인데요. 요거는 수조에 책이 계속 떠다녀요. 마치 물고기처럼.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 저거는 이제 은유한 거잖아요. 책인데 욕조 책을 보다가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못 잡은 거예요. 왜냐면 지느러미가 너무 많으니까. 책이 200페이지면 지느러미가 200개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푸른 욕조에다가 저는 책을 떨어뜨려 놓고 분무기를 계속 쏘게 만든다 밑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낙하해서 바닥에 깔아주려고 계속 쏘게니까 얘가 책이 물을 맞고 똥 맞아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지느러미 펼쳐가지고 유영하다가 또 밑에서 또 쏘면 다시 유영하고 계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책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물고기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2015년에 제가 부산의 바다미술제라고 있어요. 감독하면서 제가 만든 제 작품이에요. 창작가가 여러분 그룹으로 제가 모셨는데요. 여기 실제 바다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바다 모래를 파가지고 염전을 만든 거예요. 가짜 염전인데 그 색들이 캘리포니아 자연염전이 있거든요. 광합성이나 이렇게 색이 빨간색, 파란색인데 그거에 대한 오마주 작업이에요. 했는데 저 빨간색 같은 경우는 레드비트라고 하는 빨간 무 있죠. 거기가 우러난 색깔이고요. 오른쪽은 녹차,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숯가루,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화송이라는 소나무 꽃가루를 해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소금도
만들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흙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텐제 리뷰가 요거는 2015년 바다뉴스에서 감독할 때 한 건데요. 되게 시플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인천에서 받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국을 순회 여행을 하게 한 거예요. 여행을 하게 되면서 흑자를 한 포대씩을 푸게 했어요. 그래서 가져와 다대포 해수종에다가 마지막에 가져와서 설치를 했던 그런 작업인데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밍이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이 생태 미술이 실현되는 거죠. 흑덩이가 저기 DMZ 흑덩이도 있고요. 인천공항 근처 흑덩이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서 세판 모를 미술관을 만나가지고 안내를 받고 흙을 2덩이씩 푸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다대포까지 내려오면 마지막에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회사였는데요. 그냥 흙만 전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교육 노동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흙덩이만 전시했는데 한국의 분단된 현실,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동해를 거스르는 경로 이런 걸 하면서 생태의 예술 유형은 과연 삶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유명한 아이웨이 작품도 마을 공동체의 다수 작업이에요. 이 사람이 해바라기시할 때 가짜의 해바라기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 조그만 해바라기시에 붓으로 이렇게 세 줄을 긋는 거거든요. 이걸 마을 공동체 사람들 해서 이 사람 아주 세계적인 작가님, 이 사람의 작품을 모든 마을이 만들면서 다 마을이 풍족하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구리 선생님의 이제 대지 미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계화 작업,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작가예요. 강주에 있는 김지현 선생님이 신문지에다가 씨앗을 발화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산의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에요. 요거는 금강자연미술에서 아까 소개했던 작품들인데 큐브에다가 그 자연들을 다 담은 그런 작품도 맨 왼쪽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아있는 식물에 질문 드렸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틸란드시아라고 우리가 뿌리 없이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식물처럼. 그러면 이런 데만 걸어놔도 물만 뿌려놓으면 이게 공기 중에 수분 흡수해가지고 자라요. 싱그럽게 파란색을 내면서. 그 식물인데 저분하고 작업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거 소개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식물, 네, 그렇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걸 이제 막 박제화시키고 포르말린에다 용액을 녹여서 담가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배은주처럼 그런 개념의 인간의 빗대어진 생태의 주제에 모시고 있는 식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의 주인공만, 자연이 풀숲 속에 나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뒤에 캔버스를 하나 쳐줘서 그가 자연 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개념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순천에서 제가 국제환경미술제 했듯이 저도 고민했듯이 여러분들도 질문 또 같이 생각할 문제를 제 발제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지난데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진행자께서 진행. 네, 생태예술 포럼의 자장을 맡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두 분, 오영선 이사장님, 단장님으로부터 생태문화와 문화예술 활동에 융복하고 동안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 삶의 관점에서 생태예술이라는 부분에 발전을 두었고요. 우리 김성호 미술평론가님으로부터 좀 들긴 했었지만 생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흐름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좀 보여주면서 생태 예술 활동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문화 예술의 방향성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시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 두 분의 토론자분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구용모 감독님이 먼저 하시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배터리가 나왔는데. 먼저 순서대로 구용모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손
문화도시 센터장 대행을 맡고 계실 우리 김영현 팀장님 순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모 감독님. 그 생태와 예술이라는 그 관계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 시도가 있지만 그 실질적인 그 마지막의 단계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건 아직 솔직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끝은 오늘 그 발표하신 분들 그 의미를 보니 그 마지막은 그 서로의 공생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순천에서 그 앨리스가 지금 주최하고 있는 아트페어 이 방향성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생태와의 공생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 팀장님. 네, 저 문화도시센터 김영희 팀장입니다. 저도 이제 모형선 단장님 발표에 이어서 조금 도시문화의 형성 부분에 대해서 순천의 관점을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천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주변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주변 도시들이 자연과 생태를 파괴해 올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공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순천이 먼저 움직임을 보였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생태문화라고 불리면서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 생태문화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순천은 이제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왔고 순천만과 갯벌을 보호하고 또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자연과의 공존을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벨트를 구축을 하기도 했고 그 결과 이제 2013년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현재 지금 저희가 이곳에 있는 곳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천은 좀 자연스럽게 생태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이제 지역에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생태 문화를 굉장히 실천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삶과 예술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지금 시대에 이제 순천의 생태 문화는 문화예술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크 아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아트 그런 것들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연을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지양하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기도 하지만 생태문화의 가치나 철학 같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자연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기도 하고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퍼포먼스들을 창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 예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표면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는 생태 가치를 담은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문화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재활용이 용이한 좀 디지털 아트 이런 것들이 생태예술 분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리고 구조물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그런 것들도 생태문화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예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생태예술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술가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예술들은 뭔가 전달성이나 예술성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디지털 아트가 아날로그가 주는 감성이나 표현을 모두 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을 좀 고집하는 것보다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어울러서 생태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디지로그 아트 같은 것들도 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도시문화 같은 게 형성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말로 자연스럽고 그런 현상들인데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활용을 하면 도시 전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의 생태문화는 생태예술로의 분야로서 확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비록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낯선 것으로 좀 인식을 하고 낯선 것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와서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 시민분들도 창조적으로 사고를 하고 문화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생태예술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본다든가 예술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친한 작곡가분 한 분도 요즘 이제 피아노에 뭔가 쓰레기를 넣어서 연주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농약통으로 첼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학문적이나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과연 음향학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는 이유는 아마 생태라는 것의 가치 그리고 철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융합 활동은요 앞으로도 순천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생태예술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와 순천 지금 생태도시와 관련된 어떻게 순천이 생태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영선 이사님으로부터 그 생태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이 홍성 생태학교 나무라고 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지금 홍성에 있는 그 문화 특화 사업으로 먼저 확장되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정호 미술평론가님도 이런 생태예술, 자연미술,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가져왔는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예술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 그리고 예술이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게 또 다 자연이 되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천에서도 이런 생태 보존 활동을 하면서 도시의 색깔을 생태도시 그리고 생태문화예술이 구현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아니면 아까 예술의 여러 이제 생태예술을 보여줬던 게 공주에 있는 금강산 비엔날레라든가 또 순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생태예술들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기억하는 게 95년도에 순천에 동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동천 환경미술제 뭐 이런 형태로 자연 속에서 이런 환경을 하려 했었던 시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호 평론가님이 또 기획하시고 참여하셨던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서의 다양한 미술 표현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앨리스 중심으로 아트페어 이렇게 쭉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 예술의 어떤 현재적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두 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영선 단장님도 우리 김성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들으시면서 홍성에서의 지금 현재적 모습과 그 속에서 그 생태예술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생태예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네, 모영선 이사장님이 생태예술과 관련된 지금 여러 이제 의식품들 그리고 그 철학적 배경을 보셨을 텐데 지금 홍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함께 생태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아까는 이제 관계라든가 이런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또 어떤 생각들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도 문화마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 마을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마을로 접근을 했고요.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극단적 환경주의자가 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사회 환경운동주의자들이 계속 이게 대답 안 해서. 이걸 네. 그러한 가치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영로 마을은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의 갈등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다 이주하면서 정주 공간을 빼앗겼고 그러면서 두 개의 마을로 갈라지면서 반상에 있는 두 개의 갈림 속에서 뭐 1일 날 하고 15일 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사회활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아니면 그 중간 매개로 해서 참여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영로 미술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추후에 아트센터나 쓰레기 매립장의 확장성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지역 활동가들이 그분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고 담론화를 했다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30년 후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금 또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시 그러니까 레지던시 또한도 이 목적에 맞게끔 환경적 문제, 마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작가들 또한도 미디어 작가들, 회화 작가들 여러 작가들이 지금 몇 년째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표가 쌓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 대화과 연계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을의 모습이 자꾸 예술적으로 마을 주민의 참여로서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제안들, 새로운 대안들을 예술인과 함께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학 평론가님께서는 순천의 생태예술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기획전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지금 순천의 생태예술의 현재적 모습은 어떠한지 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거기에 대해서 방향 그 제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2015년에 제가 이제 순천에 거주하면서 그 이제 순천만 국제 자연환경미술제 한 번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감독을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게 되었던 순천만 국가정원 말고도 순천의 뭐 갈대밭이라든가 순천의 자생적인 생태적인 보존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태를 테마로 한 예술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그 제가 맡은 것도 이제 생태적인 그 테마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을 보셨죠. 최평곤 여기 대나무 크게 만든 인간상도 그때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 대나무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연 재료가 그 인공정원이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휴양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인공자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깝게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 자연 생태를 화두로 하는 미술들이 위원들이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몇 개의 작품들이 남았어요. 나머지 작품들은 철수가 됐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런 뭐 앨리스 같은 이제 단체가 그 같은 생태지향적인 예술 포럼이나 운동을 이어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작가의 작업 세계를 다 그런 주제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작가는 어쨌든 세계를 대면하고 있는 개인자로 단독자로서의 예술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지향적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여하튼 생태라고 하는 거대 담론들을 내 화업의 주제는 아니었지언정 그런 생태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예술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것은 뭐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자재 같은 거를 좀 사용을 덜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자신의 테마가 자연 생태 미술 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그다음에 폐자재를 많이 없애게 한다든가 뭐 자연의 어떤 기본적인 생태학의 이론들을 연구한다든가 한다고 한다면 풍토가 그 지금 수천에서의 문화예술적 환경은 생태지향적 환경을 끊임없이 구축해나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작품들의 세계들은 그런 생태 주제를 하는 작가들도 있고 개인의 내면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추적한 작가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의 문제, 협업의 문제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생태 미술의 흐름들이 생태 테마라든가 아니면 생태적 원리,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런 예술 활동들을 생태 예술이라고 범주에 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정의에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모방한 것, 인간의 작업이라는 합의가 담겨져 있는 모든 행위들을 예술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 센터에 계신 우리 직무대행 팀장님, 이런 생태문화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또 이 아트페어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촉진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어떤 게 좀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형성돼야 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활용한 놀이터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예술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자연과 공생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나 철학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충분히 나중에 예술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바로 생태 예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터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 좀 보편화되는 계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 집단에 왕성해지고 그 왕성해진 것들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이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생태적 가치들을 좀 알려내고 이것들을 체화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 모영선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생태 예술들을 좀 보편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이 효과적이었는지 그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도농복합도시로서 순천과 교류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정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접목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 단위로 그 저희 공원에 정원을 꾸미는 가족 단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 정원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가족끼리 그 정원을 꾸몄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그 정원들 전체 공원 중에 20개 가정이 모여서 정원을 꾸몄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너무 그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말았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계속 지속관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 한번 좀 행정적 실험을 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산림과 그러니까 다 부서와의 또 연계 그리고 저희는 지금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 공원 운영 등하고 해서 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행정적 확장으로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뭐를 조금 접목을 더 시도해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게 아까 이용로 마을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끝남에도 계속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레지던스가 계속 방문해주시고 예술 부분들을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은 문화마을 사업하기 전서부터의 그 마을 주민과 지역 예술가들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는 2013년, 2014년 동안 반상회를 저희는 매일 참여했었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만남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식구처럼 됐던 부분. 그런 다음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당연히 저희가 끝나는 지점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을에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논의 속에서 지역 활동가들 그런 다음에 마을 기금 그런 것들을 또 타 부서와의 연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응로 미술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서지만 거기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이응로 마을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해 주었고 그리고 마을 또한도 이응로 마을 레지던시나 이러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공방 그리고 공유 공간들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이 미술관 측에 내놓고 하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중들 중에서 이 생태예술과 관련해서 혹시 발제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혹시 말씀해주고 싶은 분 계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저 뒤에 우리 비닐봉지로 이런 생태성들 또 그런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순천 에코아트페어 특별전으로 비닐 설치 작업을 지금 한 구혜영과 김영란인데요. 오늘 포럼 너무 잘 봤고 아주 생태예술을 제가 생태예술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꼭 왔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달리 코멘트는 없지만 저와 같이 하는 김영란 작가님 한 말씀. 네, 앞에 작가님께서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 자신도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이런 작업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지점 속에서 위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좋았고 사실 저희가 특별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비닐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면서 뭔가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일단 작가의 작품의 연속성과 또 이 순천 안에서의 이 정원에서의 전시의 이 관계들에 대한 사실 고민은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 당신은 이것이 에코아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형식의 보는 관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작가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도 스스로 저 작품이 에코아트인 건지 아니면 이 작품을 통해서 에코아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지 과연 각자에게 에코아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비닐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과거 한 4, 5년 넘게 쭉 사용해왔던 비닐들을 다시 한번 또 리사이클링 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뭔가 작업의 태도를 좀 취하는 방식이 저희의 최선의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들도 이 포럼에 좀 와서 좀 듣고자 했었던 게 저희 코멘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던질 게 많이 없어서.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실제
예술을 실행하면서 느꼈던 그 생태 예술가의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그 고민 지점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토론자에 참여했던 우리 고용호 감독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앨리스라고 하는 예술 집단에서 다양한 미술 작업들도 하시고 하실 텐데 생태 예술들을 지역의 이제 작가들 조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생태 예술 분야를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에 생태적 원리, 공생 부분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들은 그런 생태적 가치라든가 원리 이런 거에 있어서 꼭 공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던지고 싶어 할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생태적인 담론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어떤 재료 그렇지만 이걸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표현 수단으로 압축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이런 생태 미술을 구현하는데 올해 그 미술행동 예술인들과 함께 순천반에서 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했었었는데 그 예술인들과 함께 생태 예술이라는 분야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것들을 표현하는지 그와 관련된 혹시 나눴던 이야기나 고민 지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보다는 그 이런 류의 이제 미술 뭐 관련 행사나 그 전시회 같은 거 기획할 때 뭐 기획이나 뭐 어떤 취지가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일회성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생태 관련 작가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그런 미술하기에 그 순천이 정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순천에서는 그런 작가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단발성, 이벤트성 어떤 축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확하게 에코라는 뭐 어떤 생태와 공생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그 물리적인 그 예산이나 뭐 이런 게 뜨는 게 필수 요건인데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그 생태와 공생한다는 거는 이제 계속 그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많은 이벤트나 그런 계획을 준비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순천이 계속 생태 관련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 1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그 장기 프로젝트 정말 그 작가가 그 몸속 뭐 생태와 같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 작가가 어떤 식으로의 그 생태와 호흡하고 있는지 그 체험할 수 있는 최대한 5년 정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순천에 여러 가지 생태예술과 관련된 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헐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일회성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실제 그런 작가분들을 초대하고 발굴하고자 하지만 되게 드물어서 힘들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또 나름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려면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생태예술을 꼭 예술가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든 생각이 아까 이제 예시로 많은 학자들의 표충, 심층 생태학자, 사회 생태학자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생태가 갖는 가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담론처럼 만들어주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지역에 많이 열린다 그러면 예술가도 듣고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들으면서 그곳에서의 자기 삶에 구현하는 방향, 그 일상의 삶을 바꿔내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예술로 된다 그러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 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미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이 포럼을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부터.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민 중에 저희 일부일 것 같은데 이제 순천 에코아트 페어라는 그 장르를 놓고 봤을 때는 생태 예술에 대한 어떤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행사를 지금 2년째 하면서 느꼈던 점이 페어, 그러니까 장터라는 그 기능에 충실해서 김성호 평론가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생태 예술의 예시들은 어떤 설치라던가 이런 프로젝트성 어떤 작품들, 예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에게 뭐 작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미술품 유통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로 저희가 생태예술 장르를 가지고 어떤 장터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 미술 상품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갖고 가야 되는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까지 같이 받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항상 고민하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뭐 사실은 모든 기획 행사에는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생태 관련 예술 활동이긴 하거든요. 뭐 아까 애초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사계절 미술 활동 같은 것도 대학생들이 출발시켰던 그 자연 미술이라고 하는 이름의 생태 미술 운동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하는 이런 모임의 장소가 계속 있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이 그 생태에 대한 담론들을 공유하고 무언가를 실현할 의지를 가진 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예산보다는 무형의 콘텐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자산화하는 그런 어떤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생태 좀 어려운 생태 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커머셜의 영역으로 같이 하는 장터의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봤으나 되게 기대되고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앞에 말들 이제 장기 프로젝트가 그런 컨텐츠를 모이게 한다면 뭐 레지던시 같은 공간들이 좀 활성화되는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태 예술을 특화하는 생태 예술, 생태 아트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무대는 너무 넓으니까 갈대밭도 있고 순천만 국가정원도 있고 해서 그런 예술 활동을 펼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 모임들이 끊임없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트 장터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제 무슨 관련해서 그 장터 프로그램 국가 예산 지자체나 정부 예산을 받아서 또는 아르코나 지원을 받는 장터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비평 매칭을 해서 가봤어요. 거기는 일단은 그런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젊은 신진들의 예술 활동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좀 다르긴 할 터인데 제가 안 봤으나 이제 감을 형성한다면 생태를 테마로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인 것 같아요. 뭐 비디오 아트든 매체라고 하는 미디어에다가 생태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담는 건 예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화에서도 뭐 자연을 테마로 하거나 생태에 대한 담론들을 테마로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따블로라든가 뭐 비디오 아트라든가 제가 이제 감히 생각하건데 뭐 조각이라든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장터가 사실은 실제적인 결과만 맞으면 유형의 오브제가 판매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기획자가 유형의 컨텐츠가 아닌 무형의 컨텐츠인데도 거래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미리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미 뭐 그 커머셜에 대한 그 과정들을 갖다 정리해놓고 아트페어라는 장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인 필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그 컬렉터가 가져가는 유형의 오브제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가져갈 수 있는 뭐 무형의 콘텐츠라든가 뭐 1년에 뭐 퍼포먼스가 언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콘텐츠들을 내가 공유에 참여해서 그걸 내 돈을 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작가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그런 장터들을 어떻게 기획하는 기획자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예술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익히 하던 오브제나 어떤 미디어에다가 그런 그 생태적인 담는 주제의식을 담는 컨텐츠의 예술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좀 재기발랄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이런 장터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기획자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면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많이 팔려요? 팔렸어요? 예, 조금씩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 오셔서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제 아트 장터 같은 경우가 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 잘 안 된다고 해서 다 수송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뭐 키아프 같은 경우도 VIP 때 다 이렇게 내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터도 결과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기획자들이 작업을 해서 장터의 실질적인 수요 결과물들을 미리 작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는 완전 지자체 재단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한 도시에 100만이 넘는 도시긴 해요. 그 도시에서 이제 그 지역 그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아트 장터가 있었는데요. 아르코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외부의 기획자를 모셔가지고 왜냐하면 컬렉터층을 유입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의 예술의 생계가 문제인 사람들이 태반인 곳에서 예술 활동을 감상하라고 시간을 내주고 무료로 초대도 오기 힘든데 그거 자기까지 사라고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컨텐츠들의 컬렉터 유입을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고 그들이 와서 작업을 살 수도 있게 하고 또는 기업의 뭐 예를 들면 그 판매 같은 경우도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같은 것을 매개를 통해 가지고 해서 1기업 1작가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작가인지 선정을 안 했지만 요 아트페어의 행사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미리 MOU 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는 억지로 이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고르는 뭐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 보면 그런 콘텐츠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판매에 대한 결과물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계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의 사업계획서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거버넌스였습니다. 저희가 홍성통이라는 거버넌스가 10년이 됐고요. 10년 동안 매달 모였습니다. 10년 모인 자료가 매달 자료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개의 통이 있습니다. 홍성통 내에 분과라고도 하죠. 저희가 문화통, 지속가능한 발전통, 돌봄통, 청년통, 관광통 이런 것들이 먹거리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졌고 센터가 만들어졌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조직들, 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의견들이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밖에서 보면 너무 큰 순천이 있거든요. 정원이라는. 너무 큰 순천이 있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전문가분들, 정원에 대한 무슨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아서 순천이 모든 게 다 정원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런데 간혹 뭐 작은 도서관 이야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러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환정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도시가 6개가 또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서산도 지정이 됐고요. 충청남도는 또 환경교육의 도시입니다. 또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도 있고요. 저희 홍성에서도 유치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환경교육 선언을 했고 홍성에서도 환경교육 교육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정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아트페어까지 그 이상의 공간 만남들이 연결이 돼서 그 이야기들, 야 우리가 그러면 생태예술가들이 없어? 그러면 생태예술가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생태예술에 대한 담론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볼까? 뭐 예총도 있을 수 있고 문예총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렵지 않아. 한번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지. 이런 것들처럼 정원 전문가도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생태예술일 수도 있겠다라고 자꾸 접근을 하는 이유가 목표치가 예술의 높이로 맞춰놓고 가다 보면 일반적인 그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참여도가 야 저거는 우리 게 아니지 않아? 예술가들 거 아니야?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큰 정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빛을 못 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거버넌스 자꾸 이야기해서 자꾸 뭘 해도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순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순천에 산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순천이 가진 생태적인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해요. 축제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안 쓰고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용기를 썼을 때 그거를 세척하는 게 더 생태나 환경을 파괴한다.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위를 한번 함으로써 생태적인 가치나 철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분명 환경을 더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는 분명히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영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분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나 행정이나 그리고 오늘 에코아트 페어를 준비하신 주관기관이나 시민분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점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시간 동안 이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들어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우리 발제자 2분 그리고 토론자 2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순천 에코 아트 페어 생태예술 포럼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매년 옛날에 했다가 생각도 나고 아이들도 있고 모두